볼게.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냥 써줄 테니까 그냥 보고 적으시면 돼요. 첫 번째. 음, 사람은 세대가 너무 길어요. 세대 간의 거리가 너무 길다. 세대 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3세대까지 연구해버리면 연구자가 할아버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 뒤까지 연구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여러 세대를 계속 연구해야지만 확률 계산하기 쉬운데, 그리고 자손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자, 자손의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확률을 딱 계산했는데 그 확률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좀 힘들죠. 세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형질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대립 형질이 너무너무 복잡하다. 대립 형질이 너무 복잡, 복잡하고 다양하다. 자, 이거는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염색체 개수는 46개예요. 염색체는 46개인데 유전자는 32,000개예요. 자, 그럼 이 32,000개의 유전자가 46개의 염체에 들어있다 보면 하나의 염색체에 적어도 평균적으로 500개에서 700개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00개, 700개 유전자가 같이 움직이는 현상을 말이죠. 연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형질과 어떤 형질 결정 유전자가 연관돼 있는지, 어떤 게 상에 있는지, 어떤 게 성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유전자가 몇 개 유전자가 관여하는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의 염체만 딱 연구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형질을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한 가지 형질도 연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연구가 어렵고, 그래서 유전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완두콩으로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초파리로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동물들이나 아니면 단순한 식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요. 이런 사람의 유전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원하는 개체와 원하는 개체끼리 교배할 수가 없죠.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하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맨델의 경우에는 완두콩으로 실험 재료를 선택했고요. 셔턴의 경우에는 모건? 모건의 경우에는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초파리. 자, 이러한 네 가지의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 대한 어, 유전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유전 연구 방법을 택하냐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계도 조사가 있어요. 가계도 조사. 이 가계도 조사는 말 그대로 직접 교배를 시켜보는 게 아니라 교배가 되어 있는 가족의 형질을 조사하는 겁니다. 한 집안의 형질을 조사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쌍꺼풀에 대한 형질의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이제 아빠는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엄마는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자손들은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배를 시켜보는 게 아니라 교배가 되어 있는 이 한 집안의 형질들을 조사하는 거죠.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계도 조사가 우리가 풀려고 하는 가계도 문제예요. 자, 이게 가계도 문제다. 자, 그러니까 연구자가 조사해 놓은 가계도를 보고 이 형질에 대한 유전의 종류를 밝혀라 이거죠. 그래서 이 가계도 조사의 목적은 특정 형질의 유전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다. 특정 형질의 유전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가계도 문제를 푸는데 답은 알겠는데 내가 유전의 종류를 파악 못했어. 그러면 뻘짓한 거예요. 알겠죠? 답을 풀어도 푼 게 아니에요. 알겠죠? 가계도 문제는 반드시 뭐를 파악해야 되냐면 얘를 파악해야 돼요. 알겠죠? 유전의 종류를 파악하지 못하면 답을 알아도 답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목적이니까.
두 번째, 좀 범위가 좀 확대가 돼서 집단 조사라는 게 있어요. 집단 조사. 자, 이거는 한 집안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의 형질을 조사하는 거예요. 특정 집단. 범위를 좀 넓혀서 특정 지역 집단, 집단의 형질을 조사한다. 자, 범위를 좀 넓히는 것뿐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하겠지만 이 집단 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예를 들면 일본의 어느 산간 지역의 평균 수명이 만약에 95살이에요. 평균적인 평균 연령보다 훨씬 더 높긴 많이 사는 거죠. 대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체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하길래 많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걸 먹길래 이렇게 많이 살까를 연구하는 것도 어떤 유전적인 특징을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암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든가 아니면 이 유전자의 길이가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그 텔로미어의 길이가 좀 더 긴다든가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특정 형질을 갖고 있는 집단을 전체를 조사하는 걸 바로 집단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특정 집단에 대한 형질에 존재하는 그런 특이적인 형질에 대한 유전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가계조사와 같습니다. 특정 집단의 특이적 성질, 형질, 특이적인 형질의 유전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쌍둥이 연구법입니다. 쌍둥이 연구법. 자,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했던 거기도 한데 최근도 많이 해요. 쌍둥이 연구법은 일단 쌍둥이가 어떤 게 있는지, 쌍둥이가 어떤 쌍둥이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쌍둥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란성 쌍둥이와 이런 쌍둥이가 어떻게 다른지 물론 알고는 있겠지만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특징을 좀 적어줄게요. 자, 일란성 쌍둥이는 정자 한 개와 난자 한 개가 만나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정자 하나하고 난자 하나 만났으면 수정란이 몇 개가 되냐면 수정란이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지겠죠. 자, 수정란이 한 개인데 어떻게 두 명의 사람이 태어나나요? 하겠는데 자, 이 수정란이 발생 과정에서 분열을 할 때 한 번 분열하면 이세포기가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걸 바로 이세포기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세포기, 사세포기, 팔세포기, 십육세포기, 세포기 쭉 지나서 한 명의 개체가 돼야 되는데 자, 이세포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할구 하나와 하나가 각각 다른 개체가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의 세포로부터 두 명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명의 개체의 유전자는 완전 동일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유전적 구성이 완전 100% 일치하는 게 바로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 두 명의 개체는 100% 유전적으로 일치한다. 유전적으로 일치.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이란성 쌍둥이는 정자 두 마리하고 난자 두 마리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정자와 서로 다른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자의 경우에는 양쪽에 난소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는 걸 배란이라고 불러. 그 배란이 한 달에 한 번씩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나씩만 배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여기서 배란했으면 다음 달에는 왼쪽에서는 배란 안 되고 오른쪽에서만 배란을 한다고요. 그래서 한 개의 어떤 난자만 배란을 하는 게 원래 정상인데 한 번에 두 개가 동시에 배란된 거죠. 알겠죠? 그래서 들어온 정자들이 이쪽의 난자와 이쪽의 난자 둘 다 수정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수정면은 서로 다른 정자와 서로 다른 난자가 만났기 때문에 완전 다른 개체고 형제 관계랑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의 개체들은 유전적으로 반만 일치하겠죠. 유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유전적으로 100% 일치하지 않는다. 알겠죠?
성별도 다를 수 있고 생김새도 다를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란 쌍둥이와 일란 쌍둥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이 쌍둥이 연구법은 약간 공식처럼 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면 되는데 여러 형질을 일단 비교를 해요. 여러 형질을 비교 분석하는 게 일단 목적인데 그냥 한 가지 형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형질들을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형질들 동시에 이제 비교 분석하는 건데 자, 비교 분석할 때 어떻게 비교 분석하냐면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 일란성의 일치율에서 빼기 이란성 쌍둥이의 그 형질의 일치율을 뺐을 때 이 뺀 값이 크면 클수록 일란성이 더 많이 일치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뺀 값이 크면 클수록 일란성이 더 많이 일치하는 거니까 유전적인 영향이 클까요? 환경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걸까요? 이렇게 크면 클수록 그 형질은 다른 형질에 비하여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쌍둥이 연구법이에요. 맞죠? 이게 더 크다는 거니까 뺀 값이 크면 클수록 일란성이 더 많이 일치하고 이란성은 좀 덜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 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환경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고 다른 형질에 비하여 환경적 영향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쌍둥이 연구법이에요. 이것도 다른 형질에 비하여 다른 형질에 비해 이 뺀값이 큰 형질이 유전적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해되니? 뭐 예를 들면 음,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100% 일치하지 않겠죠? 일치하겠죠? 일란성 쌍둥이들이 그렇죠? 일란쌍둥이가 100% 일치하겠죠? 같은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일란쌍둥이 두 명이 있는데 얘가 A병이면 얘도 A병이겠죠? 그지? 근데 일란쌍둥이는 형제관계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상관없죠. 형제관계가 혈액형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전형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 형질을 비교 분석하는 거고 다른 형질에 비해서 유전형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이게 뺀값이 크다 그래서 그 형질이 환경적인 영향보다 유전적 영향이 더 크다 이게 아니라 그 형질이 다른 형질에 비해서 유전적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면 나중에 꼭 물어보세요. 이게 정확히 어떤 말인지 다시 한번 물어봐. 문제를 좀 보면서 하면 좀 더 쉬운데 문제는 꼭 직접 좀 적용해 보세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연구법 명 말고도 최근에 좀 많이 시행하는 건 4번. 4번은 좀 추가로 좀 적어주세요. 네 번째, 유전자 및 염색체를 직접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염색체를 직접 연구하는 방법. 자, 이게 최근에 지금 많이 시행하는 그런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인데 이거를 직접 연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달돼서 직접 연구할 수 있게 된 거고 자, 그래서 연구하는 방법의 예가 뭐가 있냐면 유전자를 직접 연구하는 방법은 생화학 검사라고 해요. 생화학 검사. 야, 생화학 검사 하니까 되게 막 거창해 보이지 않니? 막 복잡하고 막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 생화학 검사가 쉽게 얘기하면 혈액 검사예요. 혈액 검사가 바로 이 생화학 검사야. 혈액 속에도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자, 염색체를 직접 분석하는 건 바로 핵형 분석이에요. 우리 핵형 분석 배웠죠? 핵형 분석이 대표적인 염색체를 직접 분석하는 방법이다. 주희야 카메라 켜. 카메라가 꺼져 있네. 일부러 끄지 마. 자, 그래서 이런 연구 방법에서 좀 문제를 좀 몇 문제 풀어볼게. 내가 좀 걸리네. 이해를 좀 못했을 것 같아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 문제집 좀 펴세요. 음,
여기 기본의 7번 볼래? 기본의 7번. 문제집편 기본의 7번 문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스테본의 기본의 7번 문제. 자, 그림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하여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과 이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을 비교한 자료이다. 자, 표현형이 같은 쌍둥이가 많을수록 일치율이 1에 가깝다. 자, 그러면 이 형질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이 있고 치매가 있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형질이 있는데 자,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을 뺀 값이 제일 큰 게 누구냐면 바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죠. 뺀 값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세 번째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자,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다른 형질보다 유전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결론 낼 수 있고요. 그럼 오히려 작은 거, 이 알코올 중독, 이게 제일 작잖아요, 차이가. 뺀값이 가장 작죠? 차이가 제일 적으니까 이 알코올 중독이 다른 형질에 보다 환경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죠? 이게 일주일에 뺀 차값을 비교한다고. 자, 기억 볼게. 치매는 환경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가 아니죠.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알코올 중독이 더 많은 영향을 주긴 하지만 받지 않는다는 틀린 말. 그렇죠? 받지 않는 건 없으니까. 자, 위에 세 가지 질병 중 알코올 중독이 환경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뺀값이 가장 작으니까요. 맞죠? 이해되죠? 응. 남녀의 적부 빈혈증은 유전에 의해 결정이 안 되는 건 이 세 개 중에 다 없어요. 다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 건데 이 세 가지 형질 중에서 뭐가 더 영향이 크다 이걸 비교하는 게 쌍정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알겠죠? 응. 넘어갈게. 응. 응. 자, 그래서 이런 연구법에 의해서 밝혀진 사람의 유전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일단 상염색체 유전이 있습니다. 상염색체 유전에다가 좀 줄 좀 쳐주세요. 상염색체한 유전에다가 별표 2개. 자, 상염색체한 유전은 말 그대로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이에요. 알겠죠? 상염색체, 성염색체 말고. 자, 상염색체 유전은 일단 땡땡 특정 대립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입니다. 자, 그러면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이런 유전의 특징이 뭐냐면 상염색체에 존재하니까 자, 상염색체는 남자도 2개고 여자도 2개죠. 그러면 똑같은 개수만큼 갖고 있는 유전이기 때문에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남자와 여자는 같은 빈도만큼 태어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같은 부모의 자손, 같은 부모의 자손은 남녀의 출현 빈도가 같다. 자,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이론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서도 사용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사용되는데 그때 이거를 캐치하지 못하면 단서가 안 보이면 아예 그냥 가정해야 돼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기본에 좀 충실하게. 자, 그러면 이러한 상염색체 유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종류가 크게 나눴을 때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나뉩니다. 잠깐만. 다음 장에 다인자 있구나.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나뉜다. 자, 용어가 좀 생소하죠? 자, 생소한 용어가 나왔을 때 잘 보세요. 잘 구분해 주세요. 어떻게 다른지. 자,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때 이 단일이라고 하는 게 한 개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바로 단일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이에요.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자, 이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이러한 유전의 어떤 형태가 바로 멘델이 생각했던 형태예요. 멘델. 이 멘델이 이렇게 유전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단일인자 유전은 그냥 멘델의 유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멘델의 유전. 자, 그런데 이 단일인자 유전이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조금 헷갈릴 거라고. 자, 단일인자 유전. 어쨌든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이야. 자, 근데 이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이 또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첫 번째는 단대립 유전과 복대립 유전으로 나뉩니다. 복대립 유전. 아마 복대립 유전은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단대립은 아마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이 복대립과 비교되는 걸 바로 단대립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그 표의 형식으로 좀 적어볼게요. 단대립 유전의 경우에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면 라지 A와 스몰 A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립유전자의 종류를 얘기할 때 라지 A, 스몰 A 대문자와 소문자로 표현되는 이러한 유전자가 바로 단대립 유전이에요. 맨델이 생각했던. 자, 근데 복대립 유전은 유전자의 종류가 이건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자, 복대립은 세 종류 이상이에요. 뭐 A, B, O 해서 대표적인 복대립 유전이 바로 A, B, O식 혈액형이라서 A, B, O라고 적을게요. 자, 근데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복대립 유전이긴 한데 실제 정의는 세 가지 이상이에요. 뭐 네 개 또는 뭐 네 종류, 다섯 종류 다 복대립 유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립 유전의 종류가 세 종류 이상이긴 하지만 이 복대립 유전도 단일 인자 유전이잖아.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다인자 유전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뭐 세 종류든 네 종류든 다섯 종류든 상관이 없어. 어쨌든 자손한테는 엄마가 한 개, 아빠가 한 개 주는 거야. 알겠죠? 여러 개 주는 게 아니라 엄마도 한 개, 아빠도 한 개 줘서 자손은 한 쌍에 대해서 형질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종류가 뭐 다섯 종류, 여섯 종류 상관없다고. 엄마도 두 개 갖고 있었어. 뭐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만 갖고 있던 거죠. 그 중에서 반띵, 아빠도 반띵. 그래서 다시 한 쌍에 대해서 또 형질 결정하고. 이게 반복되는 게 바로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복대립 유전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형성될 수 있는 유전자형이 어떤 종류가 결정될 수 있냐면, 자, 단대립의 경우에는 중복을 형해서 라지 A 될 수 있고요. 또는 라지 A, 스몰 A도 만날 수 있고 스몰 A 이렇게 종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유전자형의 종류가. 자, 복대립 유전은 AA, AB, AO, BB, BO, OO 이렇게 총 6가지의 유전자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점은 다시 한번 애들이 좀 나중에 또 많이 또 헷갈려 하는데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 이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한 쌍이 형질을 결정한다고요. 알겠죠? 엄마가 한 개, 아빠도 한 개밖에 안 준다고. 여러 개씩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쌍이 형질을 결정하는 게
단일 인자 유전 중에 복대림 유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유전자형이 이런 종류가 결정될 수 있는데, 그럼 표현형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표현형.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자, 근데 이 표현형은 우열 관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만약에 라지 A가 스몰 에 대해서 이렇게 우성이에요. 자, 그럼 우성이면 우성 형질을 따르죠. 열성은 우성 형질을 따르기 때문에 이 우성인 경우에는 그럼 표현형이 얘네들은 표현형이 A를 나타내고 얘네들은 표현형이 스몰 A를 나타내겠죠. 그럼 표현형 종류 몇 종류? 두 종류죠. 알겠죠? 자, 그러면 두 종류. 자, 근데 만약에 라지 A와 스몰 A가 우열 관계가 없으면 우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 라지 A와 스몰 A가 다른 형질이겠죠. 중간의 형질, 중간 유전. 그래서 이 라지 스몰 A가 다른 형질이기 때문에 한 가지 형질이 추가돼서 세 종류의 표현형이 나타납니다. 이거 좀 이해 안 되면 맨델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일부러 좀 넣어놨거든. 뒤에 이론서에다가 맨델의 법칙을 좀 넣어놨어. 넣어놨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뭐 분리의 법칙, 뭐 우열의 법칙, 뭐 동리의 법칙 한번 읽어봐. 쭉 읽으면서 한번 이해해보세요. 자, 그러면 복대림 유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우열 관계에 따라서 표현형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A가 B보다 우성이고 B가 O보다 만약에 우성이라고 치자. 그러면 표현형이 몇 종류? 얘네들은 A 형질, A가 다 우성이니까. 얘네들은 B, 얘네들은 O죠. 그래서 세 종류의 표현형이 결정되죠. 됐어? 근데 만약에 A하고 B는 우열 관계가 없고 O보다는 우성이에요. 이렇게 우열 관계가 결정되면 A, B 같은 경우에는 우열 관계가 없으니까 얘는 다른 형질이겠죠. 알겠죠? 중간 형질로. 그럼 표현형이 몇 종류가 나오겠니? 채우야. 채우야? 저 백신을 맞아서 아니야? 네, 채소로 해도 돼요. 빨리 얘기해. 난 백신을 맞아서 몰라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알면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자, 하나만 몇 개니? 몇 종류니? 네 종류. 그렇지. 한 종류가 추가되니까 네 종류. 자, 만약에 A하고 B도 우열관계가 없고요. B도 O하고 우열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같다는 뜻이 아니라 우열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A하고 B가 O가 우열관계가 모두 없으면 잡종인 형태는 전부 다 다른 형질이죠. 그죠? 잡종인 형태. 보면 여기 잡종인 게 누가 있냐면 얘가 잡종이고요. 잡종이고요. 잡종이주죠. 이 잡종들은 전부 다 다른 형질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추가되겠죠. 그러면 총 몇 종류의 표현형이 나타나요? 6종류의 표현형이 나타나겠죠. 됐죠? 뭐 A형, A 표현형, B 표현형, O 표현형, AB, AO, BO 이렇게 6가지가 나타날 거라고요.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줬는데 말이지 이거를 달달 외워봤자 달달 외워봤자 문제 안 풀려요. 자, 그럼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하냐? 자, 문제는 내가 지금 써준 순서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써준 순서대로 단일 인자 유전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봐. 어떤 형질이 있어? 자, 어떤 형질이 있는데 그 형질이 두 가지의 표현형만 나타났대. 이것만 줘요. 알겠니? 어떤 형질이 있는데 그 형질의 표현형이 두 종류래. 그러면 우열관계가 분명하고 단디림 유전이고 라지 스몰 A 이렇게 두 종류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단디림 유전인 걸 바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중에서 두 가지는 얘밖에 없으니까요. 알겠니? 자, 문제는 항상 반대로 물어본다는 걸 명심하고 내용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고지 곧대로 그냥 외워봤자 문제는 안 풀려. 자, 다시 만약에 문제에서 세 가지의 표현형이 나타났대. 그러면 세 가지의 표현형이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의 경우에는 단대립이면서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복대립이면서 우열관계가 분명한 경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단서가 필요하죠? 이게 단대립인지 복대립인지의 단서를 찾아야죠. 만약에 단대립이라고 내가 문제에서 나와 있어. 그러면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구나. 이거는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이해되니? 항상 문제는 반대로 물어본다는 거.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렇게 이용하는구나. 나중에 이제 그때 파악하면 이제 틀린 다음에 이해하는 거고, 이게 처음에 어떻게 이용되는구나 좀 감 잡고 접근하면 처음부터 맞추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자, 이거랑 좀 비교되는 게 다인자 유전인데, 자, 이 다인자 유전이랑 아이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 복대립 유전이에요. 얘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복대립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 중에 복대립이야. 다인자 유전은 완전 다른 유전 어떤 체계야. 멘델은 이 다인자 유전을 아예 몰랐어. 이렇게 결정된 유전이 있는지 아예 몰랐다고 멘델은.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 뭐냐면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쓸게요. 같이 쓸까 여기다가? 여기다 정의만 좀 써놓을게요. 자, 다인자 유전이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뭐야? 대립 유전자가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야. 여러 쌍. 자, 그러니까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음, 엄마가 한 개만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세 쌍이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면 엄마가 세 개 주고 아빠도 세 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쌍이 돼서 형질 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각각 부모가 한 개씩 줘가지고 한 쌍이 결정해서 형질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쌍, 부모가 각각 여러 개의 유전자를 줘서 여러 쌍이 만나서 형질 결정하는 게 바로 다인자 유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인자 유전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자, 특징에다가는 별표 한 개, 이 특징을 외우지 않으면 문제 무조건 틀립니다. 특징 첫 번째, 여러 쌍의 대립론자가 관여하다 보니까 저 방금 전에 정리했던 것처럼 자, 표현형의 종류가 뭐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여섯 종류 이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다양한 종류의 표현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다인조존의 대표적인 예가 키, 뭐 지능, 뭐 성격, 뭐 피부색 뭐 이런 거예요. 이 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형질이 무제한이죠. 이 키의 어떤 그 높이를 0.1mm로 이렇게 나눠봐. 그럼 거의 같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죠. 여기 만약에 이 키가 만약에 단일인자 유전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은 뭐 세 종류밖에 없어야 돼요. 150, 160, 170 이거밖에 없어야 된다고. 이해되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죠? 키가 다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인자 유전의 특징은 대립형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대립형질이 자, 이 말은 표현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표현형의 종류가 다양하다. 자, 이 표현형의 종류가 다양한 이러한 분포가 대립형질의 분포가 정규 분포 곡선의 변이가 나타난다. 정규 분포 곡선의 변이가 나타난다. 정규 분포 곡선이란 확률 아직 안 배웠을 텐데 이 분포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이게 평균치,
이게 평균치, 이게 뭐 작은 거, 이게 많은 거 해가지고 평균치가 높게 나타나고 평균치보다 높거나 낮은 건 낮게 나타나는 이러한 곡선의 변화가 바로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일 인자 유전에 비하여 단일 인자 유전에 비해 환경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쌍의 형질 하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쌍의 유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한 쌍이 결정하는 유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영향을 많이 받죠. 뭐 식이 습관이라든가 운동 습관, 아니면 뭐 잠자는 정도, 스트레스의 정도, 여러 가지가 반영이 돼서 형질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단인자 유전입니다. 뭐 극단적인 예가 지능과 성격이죠.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일란수 쌍둥이를 어떤 일란수 쌍둥이는 아주 부잣집 재벌가에, 어떤 일란수 쌍둥이는 빈민가에 키웠어. 그럼 성격이 완전 달라지겠죠. 지능도 달라지고. 여러 쌍이 관여하기 때문에 단일 인자 유전에 비해서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네 번째, 이것도 조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다인자 유전은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우열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뚜렷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성, 열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너네들이 알고 있으면 좀 편한데, 이 형질에 대한 우열과 열성이라고 하는 걸 정의한 사람이 멘델이야. 근데 이 멘델은 우성과 열성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잡종이 만났을 때 드러나는 형질이 바로 우성 형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잡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몇 쌍의 유전자가 만났을 때야? 한 쌍이. 알겠죠? 한 쌍이 만났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우성과 열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쌍이 만났을 때는 아예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별할 수도 없고 정의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우열 관계를 구별할 수가 없다. 따라서 키가 큰 게 우성이다. 키가 작은 게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알겠죠? 그냥 키 큰 사람은 그냥 키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은 그냥 키가 작은 사람일 뿐. 숫자에 불과한 거. 알겠죠? 지능도 마찬가지. 똑똑한 사람이 우성이 아니라 우열 관계를 아예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 피부색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 다인제전의 표현형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 때, 나중에 여름방학 심화 과정 때 어떤 표현형인지 막 정리하면서 이제 기출문제 풀어줄 건데, 고3 기출문제 풀어줄 건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할 거고, 기본적인 어떤 다인제전이 어떻게 결정되는 어떤 그 문제 틀이 있는지는 좀 정리해 줄게. 자, 다인제전 중에 대표적인 예를 좀 적어줄게요. 피부색 유전. 피부색 유전. 자, 질문을 좀 할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피부색이 뭐 라지 A, 라지 B, 라지 D 이런 대문자와 자, 다인자 유전할 때는 우성 유전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대문자 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우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스몰 a, 스몰 b, 스몰 d 소문자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라지 A와 스몰 a가 대립이고요. 라지 B하고 스몰 B가 대립이고 라지 D하고 스몰 D가 대립 유전자야. 이렇게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 피부색을 결정합니다. 피부색을 결정한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외우라고 쓰는 게 아니야. 자, 다인자 유전은 문제마다 결정되는 방식을 적어줘. 나는 그냥 그 조건을 그냥 써주고 있는 것뿐이야. 외우라고 쓰는 게 아니라. 자,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결정한대 피부색이. 자, 근데 이 피부색은 유전자형은 상관이 없고요. 유전자형은 상관없이 대립 유전자의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대. 대립 유전자의 개수로만 피부색이 결정된다.
다시 좀 첨언을 좀 하자면 이 대문자는 검은색 피부를 결정하고요. 검은색 피부. 소문자는 밝은색 피부를 결정한다 치자. 자, 근데 유전자형은 중요하지 않고 대문자의 개수, 유전자의 개수로만 피부색을 결정한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 대문자가 6개나 있죠. 얘는 완전 검둥이에요. 알겠죠? 눈동자 색깔과 피부색이 구분이 안 되는 완전 검둥이. 자, 흑인들도 약간 색깔이 다르거든요. 아마 농구하는 그런 선수들 보면 피부색이 조금은 좀 농도가 좀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질 거예요. 검은색의 그 농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완전 검둥이에요. 완전 검은색. 뭐 그러면 라지 스몰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 그러면 대문자가 지금 5개죠? 그러면 조금은 덜 검둥인 거죠. 조금은 덜 검은색. 덜 검은색. 그러면 라지,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얘도 대문자 몇 개? 5개죠. 유전자형은 다르지만 대문자의 개수는 둘이 같죠. 얘도 마찬가지 같은 색깔인 덜 검은색이에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고요. 이해되지? 이해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번. 자, 지금부터 내가 내는 문제는 알면 1초, 모르면 10분도 몰라요. 10분 고민해도 몰라요. 아니, 1시간을 고민해서도 몰라요. 모를 때는 1시간 고민해도 몰라요. 알면 1초라 그랬다잉. 1초 내로 풀 수 있게 한번 생각해봐.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인 완전 검둥인 흑인이 있습니다. 이 개체가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인 완전 흰둥이랑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얻은 자손을 F1이라고 할 때, 이 F1에서 나타나는 피부색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요? 알면 1초, 모르면 30분. 완전 검둥이인 라지에 라지에 라지비 라지비 라지디 라지디인 사람과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완전 흰둥이랑 결혼했을 때 자손에게 나타나는 피부색의 종류. 두무야 손 들었어. 두무야 뭐니? 몇 종류니? 손 든 거 아니야? 손 든 거 맞아. 자, 한 종류 맞아요. 자, 한 종류가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해 줄게.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생식세포 속에 들어가는 대문자 개수는 몇 개? 무조건 몇 개밖에 못 주니? 생세포 속에. 3개밖에 못 주는 거 알겠니? 왜냐면 유전자형을 쓰는 게 의미가 없어. 물론 유전자형이 지금 한 종류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근데 유전자형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대문자의 개수만 따질 거야. 몇 개만 나오는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생세포 속에 들어있는 대문자의 개수는 몇 개? 대문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1개밖에 못 주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둘이 만나면 자손은 그러면 대문자 몇 개밖에 안 가져요? 3개밖에 안 갖겠죠. 3개. 대문자가 3개니까 황둥이겠죠. 황둥이. 이해되니? 와, 그 얘네들은 되게 바로 이혼하겠네요. 꼼둥이하고 흰둥이 결혼했는데 황둥이가 태어나면 이거 누구 자손이냐고 막 그럴 거 아니니? 근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부모하고 완전 다른 어떤 색깔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은 아무리 나도 황둥이밖에 안 태어나는 거죠. 아무리 유전자형이 실제로 이렇게 됐다면. 실제 이러한 유전자형이라면. 두 번째. 이번에 한유한테 물어볼게. 한유야, 바로 대답해줘. 1초 만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사람과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랑 결혼했어요. 이때 자손 F1에서 나타나는 자손의 피부색의 종류는 몇 종류? 아, 손든 거 아니라고? 뭐라고? 다섯, 다 합쳐야 돼? 8종류? 주원이가 맞았네. 자, 표시의 종류는 잘 모르겠지만 4종류입니다. 잘 보세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하나 문제 더 줄 거야. 그때는 한번 본인 스스로가 직접 맞춰봐. 다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자손에게 나타나는 유전자형을 다 쓸 필요가 없고 대문자의 개수만 따지면 되잖아. 그러면 이 개체가 생식세포 속에 줄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는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들어오면 빵개죠.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들어가면 3개죠. 따라서 생세포 속의 대문자의 개수가 0개부터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이해돼요? 스몰 a, 스몰 b, 스몰 d 하나씩 들어가면 빵개, 대문자가 빵개인데 라지 a, 라지 b, 라지 d는 대문자가 3개니까 0개부터 3개까지의 대문자의 개수가 생세포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해되지? 아이고, 이해 안 되면 이제 어려울 텐데. 자, 얘는 생세포 속의 대문자의 개수가 0개죠. 대문자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행세포가 만나 수정되면 투 그냥 붙이면 돼요. 그러면 0개부터 3개까지의 대문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럼 표현형 종류가 세 종류가 아닌가요? 아니죠. 0도 표현형이니까요. 0인 것도 완전 힘둥이니까 0도 표현형이잖아요. 0, 1, 2, 3. 네 종류의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네 종류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주원이가. 하나만 더 해볼게. 세 번째.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사람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사람이 교배했어요. 이때 F1에서 나타나는 피부색의 종류는 몇 종류? 태규 땡. 진원이가 맞았네. 오케이. 한 명 맞았으니까 다시. 자, 조금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지금 태교적 거의 다 접근한 것 같은데 약간 실수한 게 뭐냐면 이 개체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가 0개부터 3개까지죠. 이 개체가 줄 수 있는 생세포가 0개부터 3개까지니까 둘이 붙이면 0개부터 6개니까 0인 것도 표현형이잖아. 0, 1, 2, 3, 4, 5, 6이잖아요. 7가지죠. 알겠죠? 표현형은 7가지가 나타나겠네요. 7종류. 알겠죠? 0부터 6까지니까 6종류가 아니라 0인 것도 표현형에 포함시켜야 된다고요.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 한 개만.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복잡하게 바꿔볼게요. 복잡하도 상관없어. 똑같이 풀면 돼. 그냥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그냥 접근하면 돼.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랑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랑 교배했어요. 이때 자손이 나타나는 피부색의 종류는 몇 종류? 알면 1초는 아니겠다. 이거 한 5초 정도 걸리겠다. 이거는 써봐야 되니. 또 구한 사람 또 채팅으로 써주세요. 이건 좀 늦게 나오네. 그렇지. 자, 보자.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 생세포 속에 들어간 대문자 개수는 일단 이거 라지가 둘 다 라지잖아요. 그럼 라지에 한 개는 무조건 들어가겠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니까 라지에는 무조건 들어가잖아, 하나가. 그래서 한 개부터 3개까지 나타나겠죠. 생세포의 대문자의 개수가
1개부터 3개까지. 그럼 얘는 0개부터 최대 1개까지밖에 못 나오죠. 대문자의 개수가. 그죠? 라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이 붙이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붙여주면 돼요. 그냥. 그러면 1부터 4까지 나오겠네. 몇 종류? 4종류죠. 4종류. 자, 1, 2, 3, 4 이렇게 4종류의 표현이 나타난다고요. 대문자의 개수가 1부터 4까지. 다시 볼게. 좀 이게 유전자형을 좀 바꾸니까 좀 어렵죠? 5번째.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하고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랑 교배했어요. 남들 구할 때까지 지켜보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 지금 모르면 혼자 풀어도 못해요. 채팅으로 써줘, 선우야. 자, 볼게. 아무도 못 구한 거지? 진원이, 선우, 오케이. 오케이. 얘가 만드는 대문자의 생세포 속에 들어간 대문자 개수는 몇 개부터 몇 개까지냐면 0개부터 2개까지인 거 알겠니? 이게 생세포도 이제 안 쓸게요. 그냥 생세포의 대문자의 개수만 따지면 되니까 얘가 줄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는 생세포의 0개부터 얘도 2개까지. 그죠? 그러면 둘이 붙이면 0부터 4까지 나오는 거니까 5종류의 표현형이 나오죠. 0, 1, 2, 3, 4 5가지. 알겠니? 5종류야. 필기하시고 집에서 한번 연구해봐. 잘 모르면 수업 시간에 꼭 질문하세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알면 쉬우니까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자, 성염체 유전은 일단 특정 대림유전자가 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성에 있는 거예요. 특정 대림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입니다. 자, 근데 이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건데 성염체가 두 종류잖아요. X도 있고 Y도 있잖아요. 그래서 X인 거냐 Y인 거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긴 하는데 자, 일단 이렇게 성염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 같은 부모에서 남녀의 출현 빈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남녀의 출현 빈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남녀의 출현되는 확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당연하지. 왜냐하면 여자는 2개, 여자는 2개로서 엄마 하나, 아빠 하나씩 받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만 받고 아빠한테는 Y를 받으니까 대립윤자의 개수가 다르게 나타나죠. 다른 개수로 형질을 결정하다 보니까 출현되는 그런 확률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존재하는 그 유전자가 X에 존재하면 바로 반성 유전이라고 해요. 자, 반성 유전이란 특정 대립유전자가 X에 존재하는 유전입니다. 특정 대립유전자가 X염의 존재. 근데 X의 존재라고 써놓으면 나중에 좀 헷갈려. X가 뭔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딱 판단돼서 염까지는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을 반성 유전이라고 했냐면 이 반대 성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 이따가 이 공식할 때 다시 한번 할 거긴 한데 엄마가 삐꾸일 때, 엄마가 병일 때 아들내미가 병으로 이렇게 100%로 이렇게 나타나. 엄마가 병이면 아들내미가 100%로 병으로 나타나요. 자, 그리고 엄마가 정상이면 아들내미가 100%로 이렇게 정상으로 나타나. 똑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엄마하고 아들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엄마는 여자고 아들은 남자잖아요. 세대가 전달이 될 때, 세대 간에 전달이 될 때 반대 성한테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반성유전이에요. 알겠죠? 반대 성한테 영향을 끼치는 유전이다. 그래서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뭐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삐꾼데 딸내미가 100%로 삐꾸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아빠가 딸한테 영향을 끼쳤죠. 아빠가 정상일 때 딸이 100%로 정상인 경우도 있다고요. 자, 이것처럼 엄마는 아들한테, 아빠는 딸한테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서 반대 성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반성유전이에요. 반대 성에 영향을 주는 유전. 자, 이러한 반성 유전의 예로는 뭐가 있냐면,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맹과 혈우병. 이 생맹과 혈우병은 그냥 외우세요. 중학교 때도 나왔던 그런 형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도 그냥 반성으로 푸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생맹과 혈우병은 그냥 반성으로 그냥 푸셔도 돼요. 이유 안 찾아도. 근데 그런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에서만 그렇게 나오고 살짝 이제 어려운 문제부터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 단서가 다 있긴 있어. 근데 단서 찾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생명과 혈우병은. 그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용준아, 한 번에 얘기해. 우리 언제 뭐. 자, 생명. 자, 생명의 경우에는 일단 유전의 종류를 파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냐면 생명이든 혈우병이든 전부 다 엄마한테 한 개, 아빠한테 하나 주거든요. 받거든요. 그래서 한 쌍 형질을 결정해. 이게 X에 존재할 때는 아빠가 X 주고 엄마가 X를 줘서 딸내미 기업이면 XX에서 형질을 결정하겠죠. 어쨌든 이 생명의 경우에는 어, 항상 유전자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상 유전자가 있고요. 생명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를 그냥 기호로 그냥 쓰는 거야. 예를 들면 그냥 얘를 A라고 할게요. 라지 A. 생명 유전자는 A 스타라고 할게요. A 스타. 자, 근데 이렇게 하지는 마. X 프라임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중학교 때 푸는 방식인데 이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절대 문제 풀 때 X 프라임 쓰지 않기. 알겠죠? 그 중학교 때는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안 돼. 유전자를 정리하는 습관이 무조건 필요해. 따로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정상 유전자는 A라고 치고 어, 생명 유전자는 A 스타라고 할 때 이 생명이 정상에 대해서 열성으로 작용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게 반성 유전이다 보니까 이 유전자가 X에 존재하잖아. 그래서 표현을 할 때 XA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반성 유전이기 때문에 얘는 XA 프라임 A 스타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요. 자, 그래서 여자한테는 어떻게 유전자형이 나타날 수 있냐면 여자한테는 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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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 스타 또는 XA 스타, XA 스타 이렇게 세 종류의 유전자형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남자의 경우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XAY 또는 XA 스타 Y 이렇게 두 종류가 나타나겠죠. 이 중에서 어, 이 라지와 라지를 갖고 있는 이 여자는 생명에 대해서 정상인 여자죠. 그리고 두 번째 A 스타인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긴 하지만 A가 우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여자도 정상이에요. 이렇게 생명 유전자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을 보인자라고 얘기해요. 보인자. 생명 유전자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 유전자만 보유한 사람을 바로 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A스타가 두 개 있는 이러한 딸은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난다. 자, 남자 중에서 AY는 생명이 안 나타나고 정상인 남자겠죠? 그리고 A스타를 갖고 있는 이 남자는 생명인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되게 간단하죠. A 있으면 정상, A스타가 있으면 병. 따라서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같죠. 여자처럼 이렇게 보인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형질을 보고 바로 유전자형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반성 유전이 훨씬 쉬워요. 상현수체 유전보다. 남자는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혈우병도 마찬가지 정리할게요. 이제 정리할 때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오래 쓰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정리할 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비유전자, 비스타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혈우병 유전자에다가 이렇게 언더바 이렇게 쓸 거예요. 비 언더바 쓰면 이건 혈우병 유전자, 언더바가 없는 건 정상 유전자. 자, 혈우병 유전자도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으로 작용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은 더 써줄게. 얘는 정상 유전자. 얘는 혈우병을 나타내는 유전자예요. 자, 근데 혈우병 유전자가 정상에 대해서 열성으로 작용하면서 X에 존재하는 반성 유전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여자하고 남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전자형이 여자는 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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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B 스타, XB 스타, XB 스타. 남자는 XBY, XB 스타, Y 이렇게 두 종류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정상인 사람은 얘 정상인 여자, 정상인 여자, 병인 여자 같은데 그런데 혈우병은 좀 특이한 게 이렇게 비슷하의 경우에는 혈우병이 나타나는 여자가 될 수 있는데 얘가 태어나지 못하고 90% 이상 치사돼요. 치사라고 하는 건 뱃속에서 죽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에는 거의 혈우병이 없겠죠. 태어난 애들은 거의 다 그냥 뱃속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는 B를 갖고 있으면 정상이고 비슷한 경우에는 혈우병인 남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신기하게도 생맹과 혈우병과 같이 이렇게 반선 유전의 경우에는 둘 다 열성으로 작용할 때는 남자가 여자보다 발현 비율이 훨씬 높죠. 여자는 거의 정상인데 남자들이 훨씬 더 발현 비율이 높다는 거. 어떤 경우 반성이면서 열성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그렇다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예가 이제 Y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바로 Y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을 바로 한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한성 유전. 자, 한성 유전은 특정 대립 유전자가 Y에 존재하는 유전이에요. 특정 대립 유전자가 Y염에 존재. 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귓속털 과다증? 막 귓속에 털이 다리털처럼 막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막 꼬불꼬불한 그런 털들이 귓속에 들어있는 거 되게 지저분하겠죠? 이렇게 귀를 열고 딱 보면 귀지가 막 이렇게 속에 막 다 들어있어요. 깎아주지 않는다면 심하게 다리털보다 더 심한 쫙 뽑아내면 귀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이렇게 긴 그런 털을 갖고 있는 게 그런 귓털 과다증인데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형질을 나타내는 그 유전자가 Y염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나타나지 않겠죠. 아예. 자, 근데 이러한 한성 유전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한성 유전은 Y 염색체에 존재하다 보니까 무조건 남자끼리 이어지겠죠. 아빠가 귓설 과다증이면 아들은 100% 과다증이겠죠. 아빠는 아들한테 Y를 무조건 주니까요. 알겠죠? 남자끼리 100% 이어집니다. 남자끼리 100% 이어진다. 이해되죠? 근데 지금 원래는 이게 이 귓설 과다증이
정상 유전자하고 궤속 가다증인 유전자하고 나타날 수 있는 비율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의 반 궤속 가다증이어야 되는데 지금 남자들의 반이 궤속 가다증이 아니죠? 그 이유는 성 선택에 의해서 궤속 가다증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궤속 가다증인 남자는 여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은 거죠. 알겠죠? 이런 걸 바로 성 선택에 의한 그 유전자 빈도의 변화라 그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50%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거의 1% 내로 존재합니다. 선택을 못 받았나 봐요. 자, 가계도 공식을 하기 전에 문제를 좀 한 문제만 좀 접근해 줄게. 다시 문제 좀 피세요. 문제에서 몇 번을 볼까? 8번 문제. 아니다. 우리 공식까지 하고 나서 보자. 자, 공식까지 한 다음에 몇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만 좀 설명해주고 맞춰줄게. 12시까지 끝내준 다음에 조금 넘어가겠다. 자, 가계도 공식 보세요. 첫 번째. 자, 엄마하고 아빠하고 정상이에요. 자, 엄마하고 아빠 이렇게 색깔이 없는 건 정상인 걸로. 잠깐만, 용준아 뭐? 질문 뭐? 아, 그거 아까 음. 앞에 못 쓴 거 있어가지고. 아, 못 쓰면 좀 이따 수업 끝난 다음에 펴줄게. 네네. 일단 하고. 엄마 아빠가 정상인데 만약에 아들내미가 이렇게 삐꾸인 게 한 마리라도 있어요. 뭐 물론 아닌 것도 있어도 돼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엄마 아빠는 정상인데 병인 아들내미가 한 명이라도 있다 치자. 한 명이라도 한 명만 있으면 돼. 이런 병이 있으면 이 유전은 뭐냐면 열성으로 작용하는 유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상에 대해서 열성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지금 아들내미가 병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병인 유전자를 준 건 부모 아니야? 맞죠? 엄마나 아빠 중에 하나가 줬을 거 아니니. 그럼 엄마나 아빠 중에 하나가 병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병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두 부모 모두 정상이잖아요. 병이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병이 정상보다 열성으로 작용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해돼요? 알겠죠? 둘 중에 누가 준지는 모르지만, 알겠죠? 엄마가 준지 아빠가 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부모 중에서 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고 정상이니까 이 병 유전자가 정상에 대해서 열성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열성 유전인 걸 알 수 있다고. 열성 유전인 걸 알았으면 유전자를 정리해 볼게. A, A 스타라고 했을 때 이 A 스타를 병 유전자라고 하자. 병 유전자 이렇게 언더바. 이 병 유전자가 정상에 대해서 열성으로 작용한다. 여기까지 알 수 있다고요. 이해되죠? 이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유전의 종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모든 문제에서. 이게 이제 유전의 시작인데, 자, 보통 이제, 이 중학교의 가계도 문제를 푼 애들은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풀어요. 왜?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중학교 문제는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냥 머릿속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텝 1의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까지는 이거 안 써도 돼요. 근데 나는, 어, 어떤 문제를 풀어도 너네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 어려워도. 그러니까 쉬운 문제 풀 때 어렵게 푸세요. 그 쉬운 문제에 만족하지 말고. 알겠죠? 쉬운 문제에 만족해서 그냥 그대로 답만 구하면 어려운 문제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지 말고 이 가기도마다 전부 다 이렇게 유전자 이렇게 정리하시라고요. 이거 없으면 다 물어볼 거야. 다 쓰라고 할 거야. 숙제에서. 그러니까 해보려고 노력하세요.
자, 근데 지금 내가 밝히지 못한 게 있죠. 이게 유전병이 열성으로 작용하는지는 알겠어. 자, 근데 내가 지금 밝히지 못한 게 뭐냐면 이 유전자가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는 모르죠.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 유전자가 성에 있다면 반성 유전이라면 자, 반성 유전이라고 가정하면 유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X, A, X, A 스타죠. 얘가 유전병이고 이렇게 열성으로 작용한다고요. 그럼 유전자를 한번 써볼게. 유전자형을 아빠 남자는 전부 다 유전자형을 바로 쓸 수 있잖아. 남자들은 정상일 때는 A밖에 없어야죠. X, A, Y. 얘도 X, A, Y. 근데 이 병인 남자는 X, A 스타 Y죠. 그럼 이 X, A 스타는 누구한테 받은 거? 아빠는 Y밖에 못 주니까 엄마한테 받은 거죠. 그럼 이 엄마가 XA를 갖고 있으면서 A 스타가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성립하죠.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갖고 있다면 이러한 아들내미가 태어날 수 있죠. 예, 성립하네요. 반성일 때 성립하네.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상이라고 한다면 상 염색체에 존재한다면 그대로 그냥 쓰면 돼. A, A 스타 얘가 병이고 열성으로 작용해요. 자, 그러면 상 염색체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유전자를 한번 써볼게. 이 아들내미 유전자형은 AA예요. A 스타 A 스타예요. A 스타 A 스타 열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A 스타를 두 개를 갖고 있어야지만 병이 나타나죠. 하나라도 A라면 정상이 돼버리죠. 따라서 부모들은 AA 스타, 얘도 AA 스타 가능하죠. 알겠죠? 따라서 이렇게 아들이 병인 경우에는 반성인지 상인지 알 수 없다. 둘 다 된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다른 단서를 찾아야죠. 알겠죠? 이 남자 말고 다른 단서를 찾아야 된다고요. 알겠죠? 이것만 나와 있다면 이 둘 중에 뭔지 알 수가 없다고. 자, 두 번째. 엄마하고 아빠가 정상인데 이번에는 한 마리가 딸인 삐꾸예요. 삐꾸인 딸내미가 태어났어요. 물론 정상인 딸내미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한 마리라도 있으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 이런 경우에도 이 형질이 무슨 유전이니? 우성이니 열성이니? 이런 경우에도 열성으로 작용한다는 거 알겠니? 부모 중에 어쨌든 줬다는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열성이에요. 열성인 건 확실해요. 그럼 유전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B 비슷하라고 하자. 얘가 유전병이고 열성으로 작용해요. 됐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반성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 유전자가 만약에 X에 존재한다고 치자. 자, 반성이라고 한다면 XB, XB 스타 열성이다. 자, 유전자를 써볼게요. 아빠는 XBY 정상이니까. 자, 근데 이상하죠? 바로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금 아빠가 XB를 딸내미한테 무조건 주는 거 아니야? 딸한테 무조건 X 하나 줘야지 아빠가. 그럼 이 딸내미는 무조건 XB를 하나 갖고 있네요. 근데 B가 정상이면서 우성인데, 아이고. B가 정상 유전자인데 우성 유전자잖아요. 그럼 B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정상이어야지. 엄마가 주는 건 상관없이 무조건 정상이어야지. 근데 삐꾸잖아요. 오류죠. 이런 딸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존재할 때? X에 존재할 때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류네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딸이 삐꾸인 경우에는 상염색체 유전밖에 안 돼요. 상에 존재할 때만 된다. 관성일 때는 지금 안 됐잖아요. 오류가 존재하잖아요. 이제는 비슷하는 상인 것도 알 수 있다. 바로 쓸게요, 그냥. 상염색체 열성인 걸 알 수 있다.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알 수 있다고요. 이 딸내미 하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정상일 때 딸내미가 삐꾸인 게 한 마리라도 있으면 이걸 보면 상에 존재하면서 열성으로 존재하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이름하여 이 딸은 상염색체 열성인 거를 알려주는 딸이구나. 상렬의 딸이에요. 알겠죠? 상염색체면서 열성인 걸 알려주는 딸이다.
이런 딸이 있으면 세 번째 엄마하고 아빠가 병이에요. 근데 정상인 딸내미가 한 마리라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정상 유전자를 부모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정상이 열성이고 유전병이 우성으로 작용하죠. 알겠죠? 병이 우성으로 작용하는 그 유전의 경우를 우성 유전이라고 하자. 자, 우성으로 작용하는 유전이구나. 유전자 D 디스타라고 칠게요. D 디스타. 얘가 병이면 오히려 얘가 우성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근데 뭐 한 번 더 해볼게. 자, 마찬가지. 얘가 만약에 반성이라고 했을 때 XD X D 스타 Y인데 D 스타인데 얘가 병이면서 우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빠의 유전자형은 병이기 때문에 X D 스타 Y인 거 알겠니? 자, 근데 이 D 스타를 무조건 딸내미한테 주지 않겠니? 그럼 이 딸내미는 무조건 X D 스타 하나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D 스타가 병이면서 우성인데 무조건 병이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정상이니까 오류죠. 태어날 수 없는 딸인 거죠.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X 존재하면 안 되네요. 성립하지가 않네요. 따라서 상인 것도 알 수 있다고요. 반성이 아니라 상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딸을 뭐라고 하냐면 상염색체면서 우성인 걸 알려준다. 그래서 상우의 딸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이해했으면 외우세요. 자, 이 두 가지 공식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2, 3번. 이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나왔을 때는 바로 알 수 있어. 상인지 반성인지 우성인지 열성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네 번째부터는 좀 어려워요. 아마 한 번 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잘 안 외운다고 애들이. 이해가 되면 빨리빨리 외우는데 이해가 안 되면 안 외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써주는 걸 외우지 않는다면 실력이 빨리 늘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지금 내가 써주는 걸 1분 1초라도 빨리 외우세요. 1초라도 빨리 외우세요. 빨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 풀 때마다 적용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애들 막 끙끙 해물 때 나는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네 번째. 엄마가 삐꾸예요. 엄마가 삐꾼데 아빠는 상관이 없어요. 아빠는 정상이든 병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이 고정여주 병이든 정상이든 상관이 없고 아들내미가 삐꾸예요. 이게 100%여야만 해요. 자, 지금까지 3번까지는 한 마리만 있으면 돼요. 100%가 아니어도 돼요. 얘는 무조건 100%여야 돼요. 이러한 아들만 태어나야 돼. 자, 이 경우하고 엄마가 정상일 때 아들내미가 100%로 정상인 경우 나중에 서술 테스트 쓸 때 이 100%안 쓰면 틀려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100%라고 쓰는 게. 아빠는 뭐 뭔지 상관없고 엄마가 정상일 때 아들내미가 100%로 정상으로 같을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엄마하고 아들이 형질의 100%가 일치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는 모자가 100%로 일치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런 모자가 100%로 일치하는 그런 조건이 뭐냐면 엄마하고 아들이 100%로 일치하는 조건. 자, 조건은 엄마의 유전자형이
모의 유전자형이 열성 순종일 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밖에 없을 때 아들하고 엄마가 100% 일치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경우에는 4번의 경우에는 첫 번째 엄마가 병일 때 아들내미가 100%로 병인 경우에는 엄마가 지금 병인데 병인 사람이 열성 순종인 거잖아. 병인 유전자가 열성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바로 반성이면서 열성 유전일 때 가능합니다. 반성 유전이고 X에 존재하면서 열성일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전자를 정리하면 XA, XA 스타일 때 얘가 병으로 작용하는데 열성으로 작용할 때. 왜 이게 100%로 일치하냐면 이때 엄마의 유전자는 뭐밖에 안 되냐면 XA 스타, XA 스타밖에 안 되죠. A 하나도 있으면 정상이 돼 버리니까. 그럼 A 스타밖에 없기 때문에 자손한테 무조건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죠. 그럼 무조건 병으로 갔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으로 같은 경우에 엄마가 병일 때 아들이 100%로 병으로 같은 경우에는 반성 열성일 때만 성립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밑의 경우에는 이 정상인 사람이 열성인 거잖아요. 이 정상인 엄마가 열성 순종인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상이 열성이니까 병이 우성으로 작용하는 거죠. 반성 우성일 때 성립합니다. 병이 우성으로 작용할 때. 뭐 유전자를 정리하면 XB, X 비슷할 때 얘가 병이면 얘가 우성으로 작용할 때. 자, 그러면 이 XB가 정상인데 열성으로 작용하니까 이 엄마의 유전자는 XB밖에 안 되죠. XB, XB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아들내미한테 XB밖에 못 주겠네요. XBY. 그러니까 정상으로 같을 수밖에 없죠. 됐니? 좀 어렵지? 근데 이게 빨리 머릿속에 정리할수록 어려운 문제까지 빨리 풀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까지. 이따가 한 문제 한번 풀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말했어요.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특정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팁 같은 건 안 말해줘.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만 알려줄 거야. 다섯 번째. 이번엔 아빠하고 딸내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빠가 정상, 뭐 삐꾸 똑같이 할까? 삐꾸인데 엄마는 상관없고 딸내미가 100%로 삐꾸인 경우와 아빠가 정상인데 딸내미가 100%로 정상으로 같은 경우. 이 두 경우는 아빠하고 딸내미가 일치하는 조건이죠. 경우죠. 부녀 100% 일치하는 경우. 아빠하고 딸내미가 100% 일치하는 경우. 자, 이런 100% 아빠하고 딸내미가 100% 일치하는 이러한 일치하는 경우의 조건은 뭐냐면 아빠의 유전자가 부의 유전자가 우성으로 작용할 때입니다. 유전자가 우성일 때. 아빠가 유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이게 반성 유전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게 우성이야. 그러면 이 아빠는 딸한테 무조건 하나를 주는데 그게 우성이면 아빠하고 딸내미가 같겠죠, 형질이. 엄마가 주는 건 상관없이. 이제 아빠가 하나를 주는데 그 하나가 우성일 때,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는 병이 우성인 거죠. 이 병으로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갖고 있는 병 유전자가 우성으로 작용할 때죠. 따라서 이거는 반성 우성일 때죠. 알겠죠? X에 존재하면서 우성으로 작용할 때. 자, 그럼 밑에 경우에는 정상인 게 우성으로 작용할 때죠. 정상인 게 우성으로 작용할 때니까 병은 열성으로 작용하겠죠? 반성 열성인 경우입니다. 알겠죠? 내가 지금 공식 써주는 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링크를 보내줄게. 나중에 끝나고 이거 바로 보낼 수는 없어. 이게 인코딩하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원하는 애들은 문자 보내면 내가 링크 걸어줄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유전자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아빠가 삐꾸일 때 아니, 딸내미가 100%로 병이면 XA 스타일 때 얘가 병으로 작용할 때 얘가 우성으로 작용한 경우 XB 스타일 때 얘가 병 유전자일 때 병이 열성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성립합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 이 다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이 네 가지의 공식을 가계도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엄마가 병이에요. 아빠가 정상이야. 아들내미가 세 마리가 다 병이에요. 그럼 이 세 마리가 다 삐꾸니까 이건 100%인가요? 아니죠. 넷째부터는 정상이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세 마리가 삐꾸라고 이걸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죠? 이 경우는 100%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예외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세 마리가 있는 거를 통해서 바로 이거 100%니까 반전 열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발레를 생각하셔야 돼요. 발레. 지금 이거 잘 이해 못하면 아예 적용 못한다잉. 엄마가 삐꾸일 때 만약에 한 마리라도 정상의 아들내미가 있어봐. 한 마리라도 정상이 있으면 이거 100%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열이 안 되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100%가 아니니까. 알겠죠? 반열이 아닌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들내미가 있으면 반열을 아는 거니까 가능한 게 반우 가능하고 상우 상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서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지? 이것만 이 공식만 가지고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단서와 같이 이용을 해서 이게 반열이 아니면서 이거니까 반성 우성, 뭐 상우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알겠지? 두 번째는 두 번째 경우에는 이게 엄마가 정상인데 아들내미가 한 마리라도 병인 어떤 아들내미가 있으면 반성 우성은 안 되는 거죠. 반성 우성은 안 되는 걸로 이용할 수 있다. 반우가 아니다. 자, 밑에도 쓸게요. 이게 이러면 100% 이러면 100%이면 반성 우성인데 아빠가 병인데 딸내미가 한 마리라도 정상인 게 있으면 반우가 안 된다. 아빠가 정상인데 한 마리라도 병인 딸내미가 있으면 반열이 안 된다로 푸는 거예요. 아이고 어려워. 한 문제 한번 풀어보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좀 펴봐. 뭐 이용 안 해도 돼요. 이용 안 하면 오래 걸리면 돼요. 자,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여기 기본 스텝 1의 기본의 8번이요. 자, 아까 분명히 얘기했다. 가계도 문제 풀 때는 유전의 종류를 파악하지 않고 유전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답을 골라도 의미가 없다고요. 시간 1분. 빨리 풀어봐. 답 나왔니? 답 나온 사람? 나왔어. 하나만 채팅으로 써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답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볼게요. 종류를 일단 좀 파악해야 되는데. 자, 유전자를 A와 A 스타라고 치자. 얘가 병 유전자예요. 그러면 정상이 우성인지 병이 우성인지를 좀 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 단서 중에서 이런 단서가 없어. 정상 삐꾸 딸내미와 삐꾸 정상 딸내미. 상열의 딸과 상우의 딸이 지금 없죠. 그럼 약간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 보면 공식을 좀 펴놓고 옆으로 펴놓고 좀 봐. 여기 있죠. 이거 엄마가 지금 삐꾼데 아들내미가 지금 병이에요. 그럼 이거를 동그라미 친 다음에 따라서 반선열성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엄마가 병인데 아들내미가 다 삐꾸면 반선열성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요.
두 마리가 삐꾸라고 100%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건 100%일 때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반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반대예를 찾아야 돼요. 반대예. 여기 있네요. 이거 하나 있네요. 자, 엄마가 정상일 때, 아들내미가 100%로 정상이면 어떤 경우? 판성 우성인 경우. 자, 근데 지금 발예가 있죠? 100%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성 우성이 아닌 거네요. 이것 때문에. 반우가 안 된다예요. 이거밖에 몰라요. 반우가 아닌 거니까 반열도 가능하고 상우, 상열 다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 엑스점에 존재한대요. 문제에서 지금 엑스점에 존재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유전은 반성은 확실한 거죠. 반성은 확실한데 반우가 안 된대. 그럼 반열이죠. 반우가 안 되니까 반열이구나. 따라서 얘가 유전병이고 열성으로 작용하는 유전이네요. 됐죠? 그러면 이거 유전자로 그냥 다 쓸 수 있어. 막 애들이 처음에 이제 이 사람 유전을 풀 때, 좀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해서 이제 알았어. 그럼 막 유전자 막 쓰기 막 바빠요. 유전자 다 안 써도 돼요. 이것만 밝혀놓으면, 유전자형은 그냥 머릿속으로 써도 돼. 근데 처음이니까 좀 써볼게. 자, 반성 열성으로 작용하니까 얘는 X, A 스타 Y. 아들부터, 남자부터 XAY, 얘도 XAY, 얘도 XA 스타 Y, XA 스타 Y, XA 스타 Y. 남자들은 다 쓸 수 있죠? 정상 아니면 병이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딸내미는 아빠한테 A 스타 하나 무조건 받겠죠? 근데 병이죠? 그럼 A 스타 두 개 있겠죠? XA 스타, XA 스타. 자, 그러면 이 A 스타 하나는 엄마한테 이렇게 받은 거니까 이 1번은 이제 보인자겠죠? XA, XA 스타. 뭐 다 쓸 수 있는데 그냥 문제에서 그냥 볼게요. 자, 1번. 바로 구했네요. 1은 보인자에다 맞네요. 맞는 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답은 X. 자, 2번. 유전병은 열성현질이다. 맞죠? 열성현질. 맞는 말. 여자보다 남자에게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반성 열성의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에는 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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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 스타, XA 스타, XA 스타 3분의 1이죠. 근데 남자의 경우에는 XA, XAY와 XA 스타 Y 2분의 1이죠. 남자가 훨씬 높게 나타나요. 여자보다 남자에게 높은 빈도 이것도 맞는 말. 2분의 3, 2번과 3 사이에서 유전병이 가진 자녀가 태어날 수 없다. 3번의 경우에는 이 엄마로부터 무조건 XA 스타 받지 않니? XA 스타? 근데 정상이니까 XA도 하나 있는 거죠. 이 3번도 보인자죠? 그러니까 이 엄마로부터 XA 스타를 하나 받고 아빠한테 Y를 받으면 XA 스타 Y 병인 아들내미가 태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날 수 없다. 틀렸죠? 남자는 태어날 수 있죠. 답이 4번이네요. 다시 해줘. 한번 유전자 한번 써보면서 풀면 돼. 뭐 어렵진 않아요. 자, 지금 필기한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